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야당의 탄핵 압박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두 특검법의 신속한 공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한다며 먼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는 건 특검 추천권을 법안을 발의한 야당에만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협상을 통해 법률적 하자를 보완해 달라는 겁니다.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야당의 탄핵 압박에도 자신의 원칙을 지킨 채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는 전날인 12월 31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정치권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행 탄핵안은 오늘 발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고 오는 26일에 본회의에 보고한 뒤에 이르면 27일에 표결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한대행 특검법 상정 보류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탄핵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26일까지는 좀 지켜보겠다 이런 거죠? 일단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에선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한대행 탄핵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탄핵안 발의 직전 이를 취소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상황을 기다려본다는 겁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한대행이 국회에서 이미 결정된 특검법 등을 다시 논의하라고 밝힌 건 이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민의힘의 입장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선언한 것 아닙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오늘은 한대행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었다며 이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탄핵안 발의 결정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대행 탄핵 추진이 우려스럽다면서도 내란 특검 등은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 불안의 중심에 한대행이 있어 유감스럽단 말도 남겼는데 이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결단을 촉구하는 차원이었단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그것이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수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 한대행 탄핵안 발의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반발했고 일단은 취소된 상황입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국정 혼선을 막기 위해 한대행을 탄핵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열흘 만에 뒤집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무위원 동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또 만약 탄핵안이 표결된다고 해도 국무위원 탄핵 기준이 아니라 이 대통령 탄핵 기준인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야당의 모습은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 협박하는 조폭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는 5선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5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에 여당의 새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는 셈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 화합과 변화란 중책을 맡아야 한다고 이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안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단합이 안 되고 그래서 당의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당의 화합, 안정과 쇄신은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의 안정 뒤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미로도 읽히는데 이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임명 이후 꾸리게 될 비대위 구성 면면이 권영세호의 방향성을 판가름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 내정자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은 과제로 남을 거란 전망입니다. 앞서 비윤계를 중심으론 도로 친윤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습니다. 네, 또 오늘은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죠. 네, 일단 청문회는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인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애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국가원수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며 이 권한 대행이 이를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것에 이어 오늘도 불참했습니다. 야당 주도 청문회에선 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조한창 후보자와 같은 경우입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회가 선출한 자 3명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 이후 야당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기현군이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출동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새벽 1시에서 50여 분이 지난 뒤에도 기현군이 공관 주변을 배회했고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와 함께 공관에 출동한 병력의 정체와 명령자를 밝히라고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계엄군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공관 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경계 병력 지원을 요청해서 수방사에서 비무장 장병 70명을 지원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11명이 배치됐고 CCTV 속의 사복 차림 인원 2명은 한남동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산불을 감시하고 울타리 외곽을 순찰하던 병력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 공수처 조사에 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대한다면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윤 대통령 측이 내일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내일 공수처에 출석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탄핵 심판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설명이 좀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네, 다만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뒤 수사에 참여하겠다는 건 아니라며 때가 되면 수사 절차에도 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공조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만 벌써 두 번째인데요. 공수처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내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 조사가 불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이후 어떤 조처를 할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윤 대통령이 내일 출석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지금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긴급한 사안이고 또 엄중한 사안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 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끝내 재소환에 불응할 경우 3차 추가 소환 통보를 하거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예, 각 기관의 비상계엄 사건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신병을 확보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배경, 또 계엄 후 별도 조직인 수사 2단을 만들려 한 배경 등도 추궁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핵심 피의자인데다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전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송치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오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 데 이어 자료 제출 요구에도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6일 이후 정리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윤 대통령이 내야 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까지 제출된 서류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는 만큼 오늘 제출 시한을 넘길 거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 지난 17일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탄핵 심판 관련 입증 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 제출서를 접수했는데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도 제출해야 하는 윤 대통령은 헌재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앞서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모레인 오는 26일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정리된 입장을 낼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헌재는 일단 사흘 뒤 첫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기일은 쟁점과 심리계획을 정리하는 절차인데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 대통령은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리인은 참여해야 하는데요. 17명으로 꾸려진 국회 측 대리인단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직 정식으로 대리인단을 꾸리지 않아서 준비기일에 대리인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이럴 경우 앞선 검사 탄핵 사건 때처럼 기일이 공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레 재판관 회의 일정을 잡았는데요. 회의 내용은 비밀이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두고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햄버거 회동을 주도하며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가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회동에 참석한 인물들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진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비상계엄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노상원 전 사령관이 오늘 송치됐죠.
네, 오늘 아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내란 실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내용에 누구와 상의했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직접 논의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안산 햄버거 가게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의 비공식 조직인 수사 2단을 꾸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또 오늘 1, 2차 햄버거 회동 관련자 7명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1차 회동에 참석한 정보사령부 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내란 혐의 공범으로 공수처에 이첩됐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두 사람과 함께 계엄 직전 판교 정보사 부대에 대기하며 병력을 운용한 의혹을 받는 정보사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도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계엄 당일 2차 회동 참석자이자 수사 2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93의 육군 제2기감 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또 참고인 신분이었던 방첩사령부 정성우 1처장이 경찰 출석을 거듭 거부하자 오늘 피의자로 전환하고 소환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계엄 사태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경찰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이 운영한 경기 안산 점집을 압수수색에 60여 쪽 가량의 계엄 관련 내용의 자필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함께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등이 수거 대상이라고 써 있었고 일부는 실명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거를 체포 의미로 해석했다며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까지 수첩에 언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어제 국회에서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담겼느냐는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수첩에 NLL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문구도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세력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 중 하나인 일반 이적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게 기존 내란 혐의에 더해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첩에 나온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제 계획에 반영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것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꼭 처리해야 되는 시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지금 정부에 송부한 지가 이제 아직 시한이 안 돼가지고 1월 1일이 시한인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자꾸 민주당에서는 빨리 공포하라고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글쎄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무슨 우원식 의장한테 정치적으로 좀 해법을 마련해달라 논의해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참 곤혹스러운 처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원식 의장의 발언이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치적 논의 단계는 지났고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책임을 지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공포를 할지 재의혹을 할지 그거 판단해야 되는 거고 헌법재판관은 아직 지금 국회에서 인준절차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마무리되면 임명할지 안 할지 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논의해달라? 저는 이미 그 단계는 지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 이 건이 타협 혹은 협상할 일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이거는 국회에 공을 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 상황 다른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내란죄 혐의로 적시돼 있는 내란의 우두머리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금 그리고 내란 특검 거기에 관련된 게 내란 특검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전에 말이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란 특검까지 이 부분을 지금 국회에다 공을 넘기는 듯한, 이건 말이 좋아서 국회에 다시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여야가 합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내란 특검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한덕수 총리가 이게 정식으로 명칭이 말이죠, 이게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없어요. 정확하게 헌법 71조에 국무총리나 법률 정한 국무위원들은 거릿이나 대통령이 거릿이나 사고일 때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 권한을 대행한다를 이제 우리가 그냥 권한대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무총리라는 표현을 쓴 건데, 국무총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국회의장에게 떠넘기는 듯한, 이거는 제가 볼 때 대단히 무책임하다. 자신이 판단을 내려야죠. 권한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른 때 같으면야 지금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뭔가 다시 여당으로 하여금 야당을 합의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았던 건데,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때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 이건 제가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 이 행동이 아주 전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서 내란을 지속하려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총리라고,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검토하는 탄핵,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 지금 뭐 정족수가 어떠냐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리라고 지칭해서 총리 및 국무위원, 즉 제적 과반이면 되는 뭐 그런 요건으로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겠죠. 그걸 총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좀 얘기 드리면,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헌법과 법률에 뭐 현상유지적 권한, 뭐 소극적 권한 이런 수식어가 없잖아요. 현상유지 소극적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되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니까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제2요구권을.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임명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없죠. 헌법재판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지금 이제 그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 저는 뭐 그럴 리는 없다고,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폭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럴 때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보고 법률안을 빨리 공포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공포는 누가 합니까? 국무총리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탄핵할 때는 총리로 탄핵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나 지금 적어도 과거에 했던 말은 어떠냐, 그런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얘기할 때는 앞뒤는 맞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바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서 밀어붙일 것처럼 보였는데 약간 조금 속도를 늦춘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약에 탄핵하면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그 자리를 또 이제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불만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은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2025년도 1월 1일이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전까지는 놔둬야 되는 겁니다. 단지 이제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비판했던 거는 국회에다 넘기는 이 자체를 비판했던 것이지, 지금 당장 저기 특검 공포 안 한다고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기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지금 국무총리를 또 탄핵하는 건 대단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 권한대행의 이제 그 권한의 한계 이런 것들로 지금 여야가 자신에게 맞게 자꾸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국민의힘도 거부권은 그건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는 거니까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관 재판관은 국가 원수로서 하는 것이니까 행사할 수 없다. 이거야말로 정말 너무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반대 논리로 똑같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께서 여야 이거 너무 압박으로 느끼지 말고, 정말 그 뭐 어느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던데, 우원식 의장이 그 얘기를 했던가요? 정말 마지막 공직생활로 알고 정말 이 국가가 혼란하고 정말 이 분열로 가득 찬 이 시기에 자신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자신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더 이상 정치 공학이라는 이거 따질 계제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따 그런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되고, 왜? 국회가 추천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거예요. 사실상 국회가 임명하는 겁니다, 이건. 이거를 지금 또 다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는 거는
대다수 국민 여론에 전 반할 것 같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말이죠. 거부권 이 문제도 적어도 내란 특검법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민주당이 사실은 오늘은 탄핵안 발의를 미룬 이유를 그걸 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까지가 법정 시한인데 기다리지 그때까지는 못 기다리겠다 이런 이 입장인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오늘 이제 26일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시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이제 국회에서 인준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만 만약에 내일이라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해서 이제 정부로 이송한다면 이제 26일까지 결정하라 이런 압박을 하는 거죠. 예. 뭐 엄밀한 거부권 행사와 이제 별도로.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뭐 그때는 또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걸 이제 임명할지 안 할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뭐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부권을 한번 행사했으니까 대통령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걸 대신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제 뭐 탄핵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한덕수 총리 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탄핵을 통과시켰다.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 과반수로 통과시켰다. 그럼 여당이나 일부에서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3분의 2 이상 정족수를 충족시켜야지 과반은 안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의견이 달라요. 입법조사처는 과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운영위 전문위원은 또 3분의 2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탄핵을 통과시켰는데 총리가 승복하지 않고 이건 권한대행의 정족을 충족시켜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권한을 행사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현재는 가까스로 지금 안정되고 있고 여기에서 볼 때도 이제 헌법재판소를 거쳐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 상황이 풀리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되니까 조금 민주당에서도 한 템포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이렇게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여당 야당의 속내는 우리가 다 대충 짐작할 수 있죠. 그런 생각 왜 없겠습니까? 저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측도 어떻게든 탄핵 심판을 좀 연기시켜서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2심까지는 끌어내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이 방탄했던 거 저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 자리에서 비판을 많이 했고. 근데 지금 이 상황, 이 지금 비상계엄이 전혀 헌법에 반하게 선포된 12월 3일 이후 그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사고 리스크를 거론한다는 게 국민의힘은 거기서 반성해야 돼요. 그 속내는 제가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대면서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빨리 탄핵을 빨리 하려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 최고 권력의 부재를 빨리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계산이 충돌할 때는 어느 게 과연 명분에 합당하고 어느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걸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상태로 계속 끄는 건 맞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천을 만난 거죠. 굳이 따지면 만약에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말이죠. 기각될지 인용될지 우리가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근데 그걸 이제 와서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 당신 사고 리스크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그 염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말씀은. 예. 앞서서 주필께서는 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는 좀 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돼버리면은 이제 경제부총리가 되는 추유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거기다가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해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는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모든 법률이 자동으로 발효가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정말로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정말 너는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국회의 목적이 민주당의 목적이 어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국가를 바른 길로 이끌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완전히. 만약에 하나 지금 우리가 이런 비상계엄 선포하고 뭐 또 이런 이른바 내란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까스로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한때 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신인도를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말까지 있었는데 다시 총리를 탄핵시키고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 또 거기다 또 그런 사람 탄핵시키면 또 뭐 어떤 사회부총리가 또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과연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도의 어떤 분별력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국무총리 탄핵을 통과시켰다. 근데 승복 안 하고 계속 출근하고 권한 행사한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경찰동원에 끌어내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헌재에 가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 하고 계속 국무총리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국무총리 탄핵했으니까 국무총리는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만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끝없는 그런 의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일단 대통령 탄핵이 됐으니까 어느 양쪽 다 모두가 그런 적법 절차에 준수하면서 시간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자꾸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방향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걸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유튜브에서 국무위원 현재 15명 중 5명을 탄핵을 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국무회의를 무력화를 한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저는 민주당이 그런 비판 받아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생각은 알겠는데 아니 국무위원 5명을 아예 탄핵을 해서 국무회의 자체를 성립 안 하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자동으로 이제 공포된 거로 간주해서 이런 굳이 뭐 거부권 이런 논란이 필요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물론 법률적으로 그것도 또 따져봐야지 될 일입니다만 국무회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건데 윤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에 잘못된 것과는 별개로 너무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폭주한다는 비판을 안 들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노정면 의원도 그런 말을 좀 자제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워낙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더욱더 제대로 절차를 지켜서 탄핵할 거 빨리빨리 하고 재판관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압박가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압박이 과도하게 된 말이죠. 압박으로 그치지 않고 폭주로 비친다고요. 그건 민주당이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국민의힘은 내홍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비대위원장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되게 모셔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고 별다른 의미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이제 꼭 외부 인사가 낫다, 외부 인사로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국민이 볼 때 이제 비상사태에 빠졌으니까 이제 뭐 비대위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권영세 의원은 정말 뭐 합리적인 분이고 또 여러 차례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그걸 잘 수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힘을 좀 조율하고 그걸 이끌어 나가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여당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잘 뭉쳐가지고 쉽게 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게. 국민들이 뭔가 비상대책위원이라도 만들어서 외부에서 뭐 사람들 모셔갖고 그걸 통해서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 권영세 의원이 오늘 그렇게 했더라고요. 당 화합과 변화의 중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화합은 뭐 그런 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국민들이 갖기 어려운 뭐 그런 인상을 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약에 저보고 그 외부에서 누구를 추천하고 싶냐라면 떠오르는 분이 없어요. 항상 그 비상대책위원장 전문으로 하시는 그분을 다시 모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썩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권영세 의원 혼자보다는 뭔가 좀 다른 분이라도 모셔서 찾아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을 좀 모셔서 좀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 예정된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헌재의 그 탄핵 관련 서류도 받지도 않고 또 수사기관의 그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또 탄핵이 먼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 탄핵이 먼저면 탄핵 서류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탄핵도 지연하려 하는 것 같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도 좀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했던 거 아니겠어요? 내일
거기 출석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정치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관련된 거, 법률에 관련된 거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이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비대위원장 얘기 지나갔습니다만 도대체가 이 탄핵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론을 유지하고 있고 사과 반성 안 하고 있고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는 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말씀 지적하고 싶고 저한테 질문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국민이 과연 윤 대통령이 지금 내일 출석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변호인단도 구성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뭐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지연 전략 쓰는 것도 피의자의 방어권의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일반 범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시간이 흘러도 이게 헌법을 과도하게 유린한 비상계엄이었다는 걸 인식하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일반적인 법률 위반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지속되고 이런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저는 윤 대통령의 내일 출석 안 하는 거는 뭐 이미 예상됐던 거긴 합니다만 과연 국민이 이걸 어떻게 볼까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된다. 제가 그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여러 가지 좀 이유를 대왔어요. 수사기관 경쟁이 심해서 변호인단 인선이 안 돼서 뭐 여건이 안 돼서 그러다가 이제 26일에 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 그때 나올까요? 글쎄요, 이제 입장을 밝히는 걸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지. 그런데 이제 그 석동현 변호사가 잠깐 얘기한 걸 들어보면 일단 탄핵 심판이 먼저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요건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수사기관들은 수사하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려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수사기관의 책임자셨잖아요. 검찰총장으로. 근데 검찰 보고 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수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때 승복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당당하게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담화를 하시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국민들 앞에 지금도 아직은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니까 좀 당당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어요. 아마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보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사기관에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진술을 하세요. 왜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만약에 출석이 어렵다면 보통 이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서면 조사 같은 걸 먼저 하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진술을 다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출장 조사 같은 것도 하니까 그런 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좋겠죠. 지금 만약 변호인들이 이제 뭐 선임이 다 안 됐다. 일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 이런 엄중한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없어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걸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가 변호인단이 꾸려지는 대로 그래서 수사 기관에 출석하든지 아니면 서면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히는 게 그나마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뒤에 수사에 응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언제 수사에 응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나와서 지금 법률 대리인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계를 안 냈으니까 아까 보니까 자막에 자문 변호사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도대체가 어느 말에 그 무게중심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석동현 변호사도 아니까 그 수사를 나중에 하자고 할 수. 왜냐하면 대통령이 수사받지 않는 건 말이죠.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닌 경우예요. 그 내란죄의 그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사를 안 받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 심판이 먼저다. 수사는 나중이다. 노 교수님 잘 설명한 것처럼 그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예요. 당장 피의자인데 왜 수사를 안 받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리고 저기 헌재법 51조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탄핵 심판의 청구 사유와 이제 뭐 형사소송의 이유가 같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꿔 말하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건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근데 탄핵 심판이 먼저 수사 나중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은 뭐 법률가를 떠나서 국민 일반이 보는 법률 상식으로 볼 때 법감정, 법정서에 비춰볼 때 저는 전혀 맞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차례 그 출석 요구를 거부한 셈인데 체포영장 청구한 뒤에 뭐 집행하는 그런 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성 얘기를 하면 현실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지금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체포에 나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속 사유가 신병 확보 사유가 도망가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건데 체포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2번이나라고 하는 것은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그런 걸로 간주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런데 지금 2번이나 계속하면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우리가 정한 때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되고 체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공관에 지금 쉬고 공관 경비 병력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또 경호처가 아직은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뭐 반대를 뚫고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만에 하나 그런 또 뭐 몸싸움 한다든가 뭐 이런 걸 보여주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수사 절차에 응할 그럼 자기들의 데드라인 같은 거 날짜 같은 거를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쯤이면 변호인 단락 구성해서 수사받을 준비가 될 테니까 그때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도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체포하는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했지만 지금 송달을 헌재가 19일까지 총 13차례 시도했는데 다 거절당했더라고요. 거절, 부재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이제 헌재가 어제 이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또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인 헌재가 지금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평가한다 이런 또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지금 변호인도 아니면서 어떻게든 지금 그 상황을 합리화시키려 하는 것 같아요. 6인이 지금 심리할 수 없는 게 사실 맞죠. 6인 심리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6인이 완성체는 아니고 9인이 완성체지만 심리할 수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 9명이 돼야지 이 대통령 탄핵 인용 기각을 다룰 수 있다. 그래야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에요. 다수설이에요. 근데 지금 6명으로서 안 된다는 말을 또 하면서도 그건 또 재판관 임명은 또 상당히 저어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단히 모순적이에요. 이게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진실은 이쪽에 있는데 이거 자꾸 피하려 하니까 자꾸 말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석동현 변호사의 입장은 어쨌든 재판을 좀 지연시키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려 하다 보니까 그런 앞뒤가 수미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비상계엄 사태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지금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도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아직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만은 북한을 이용할 계획을 세운 그 배경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도 이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잘 모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수첩에 쓰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뭐 함께 뭐 모의를 했다든가 또 실행을 좀 함께 논의했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 한참 뭐 3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야권에서 비상계엄 얘기할 때 우리가 다들 그랬지 않습니까? 터무니없는 얘기하고 있다고. 일부에서 뭐 망상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보니까 지금 와서 그런 얘기가 저것도 터무니없는 얘기야 라고 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얘기예요. 수사 과정에서 저것들이 어디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한동훈 사살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보면 저 수첩 내용을 보니까 뭐 저것도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가? 그런 계획은 세웠나? 그리고 또 지난번에 뭐 평양에 무인기 날아갔을 때 우리 국방부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보낸 게 맞나? 그래서 북한의 어떤 대응 공격을 유도하는 그런 게 있었나? 지금 정말 도저히 과거처럼 있다면 생각할 수 없는 과거 같으면 이건 망상이야라고 단정할 수 있는데 그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도 좀 빠른 속도로 좀 수사를 해서 어디까지 정말 구체화되었던 그런 것들인가 밝혀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임무가 좀 수사기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외환죄 적용 여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환죄는 미수법은 물론이고 또 예비나 음모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면서요. 이게 만약에 NLL에서 북한에 북한을 자극시켜서 국진을 유도하려 했다면 이건 외환죄에 해당해요. 정확하게 외환 유치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아직은 뭐 정확하게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상원 이거 이제 구속됐으니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전에 그 김영현 전 장관이 그 오물풍선에 대해서 합참에다가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원점 타격해라. 근데 뭐 합참이 거부했다는 그런 건 보도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 여러 가지로 미뤄볼 때 아까 드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무인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어쨌든 북한과의 그 긴장을 조성해서 계엄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는 정확히 거의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계엄을 당연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걸 함직도 했다. 여러 가지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원점 타격 얘기도 있었고 무인기 평에 띄운 거에 대해서 드론 사령관이 국회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안 했다고 얘기를 안 했다고요. 예.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런 어떤 내부에서 상당한 수준의 그런 어떤 외연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했다라고 이제 단정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내부에 어떤 모의 같은 거 있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지난 4일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인근 CCTV에 계엄군이 투입됐던 사실이 포착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먼저 CCTV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01시 42분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12월 4일 01시 50분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계엄군이 집결한 모습입니다. 이후 정문 진입로 앞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본격적인 감시와 통제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12월 4일 04시 45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5분이 경과한 후에야 철수하는 계엄군 모습입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국회의장 공간 주변에 계엄군 투입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국회의장 체포 및 2차 계엄 정황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네, 국회의장 체포 및 2차 계엄 정황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야당도 계엄 해제까지의 3시간 공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회 사무총장까지 지금 2차 계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 병력이 이제 1시 42분, 1시 50분에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계엄 해제가 결정된 게 1시 1분이에요. 정확하게 새벽 1시 1분, 12월 4일 날. 계엄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되고 난 다음에도 지금 머무르는 게 보이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2차 계엄의 정황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왜 계엄군이 저기 공관까지 갔을까? 왜냐하면 공관 이제 국회의장이 그 계엄 해제 요구 의결되고 퇴근할 거 아니겠어요? 예. 상황이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국회의장 혹시 체포를 했나? 뭐 그런 식의 이제 유출할 수는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2차 계엄이 될 수는 있겠죠. 만약 그 생각을 했다면. 근데 아직은 이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 영상 가지고 CCTV 영상 하나만 가지고는 2차 계엄이 있었다라고 확정 짓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령관들도 구속되고 여러 그 관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사무총장이 주장한 대로 2차 계엄 의도가 있어서 실제로 여기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 말대로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죠. 그러나 저것을 계엄군 투입이라고 단정하고 거기다가 또 뭐 2차 계엄 준비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저는 아직은 좀 이르다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 저에 대한 해명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에서 저 일대가 국회의장 공관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공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 여러 공관들이 몰려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출동을 요청해서 수방사 병력도 출동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식이든 간에 2차 계엄 준비든 아니면 병력 경비 강화든 저게 무슨 엄청난 병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게 무장을 안 했잖아요, 보니까. 총을 안 들었잖아요, 적어도. 국회에 투입된 저 병력들은 총을 들고 정말 뭔가 무장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기 뭐 무장한 상태도 아닌 채 저렇게 뭐 죄송합니다, 표현이. 약간 좀 왔다 갔다 우왕창하는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게 무슨 뭐 저런 정도의 병력 가지고 뭐 2차 계엄을 준비하고 저런 병력 가지고 국회의장을 체포하겠습니까? 저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저것을 계엄군 출동이고 뭐 국회의장 체포를 출동했고 2차 계엄 준비를 출동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저는 아직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명태균 씨 황금폰 내용이 하나씩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전날 명태균에게 윤상현에게 한 번 더 말할게 라는 녹취가 들어있었다고 하고 또 민주당은 윤상현 의원이 명태균에게 외교장관을 청탁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녹취 내용에 이제 대통령이 내가 상현이에게 전화할게, 윤상현에게 전화할게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대통령 음성이 나오는 거죠. 그 대통령과 지금 이 통화한 내용이 나오는 거라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같은 대통령이 취임 전날이었죠. 이건 전이고 이것도 그렇죠. 그때 나왔던 건 취임 바로 전날이었고 아무튼간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했고 최종 결론은 결국은 대통령이 선관위원장에 내렸다라는 그런 정황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전반적인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 여기서 이제 이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기자회견에서는 그 재보선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의 변수가 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이제 자꾸 그 지난번 명태균 씨 의혹이 계속 불거졌을 때부터 처음 의혹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 해명이 또 나중에 가서 뒤집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또 그 해명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를 못 받는 게 제일 큰 문제죠. 대통령의 해명도 지금 저걸 보면 윤상현에게 얘기할게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누구의 공천주라고 한 게 아니라 뭐 그야말로 얘기해서 당에서 얘기했는데 당에서 말을 안 듣더라. 말이 맞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어느 것이 확실하게 좀 맞다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다들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참 처음 패착이 뭐냐. 명태균 씨 여기 나왔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부에서는 또 뭐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게 그때부터 뭔가 진실을 얘기하고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혔더라면 지금처럼 완전 신뢰가 부서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그래서 누구 어떤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이든 해명을 하는 것을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만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큰 패착이고 전 지금이라도 뭐 저게 지금 현재 정가에서 뭐 큰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해명을 할 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이런 걸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신기 있는 보살로 불렸던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금 2022년 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한 무속인을 수십 차례 찾아가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잘 돼야 내가 복귀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건지 계속 물어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계엄을 모해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더라고요. 이거 이제 뭐 보도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그리고 올 3월에도 계엄 얘기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장군들이 사령관들이 말렸는데 그랬다라는 이제 보도에 의하면 그렇고 지금 이제 이 역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건진법사도 나오고 있고 무슨 천공 얘기도 나오고 드디어 이제 급기야 이 노상원도 지금 이 역술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김영현의 관상을 보고 뭐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오래전부터 모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안 됩니다만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무술인이 역술인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역술인이 등장한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어제 대통령 주변에 왜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많냐고요. 무속인 얘기가 말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권 윤 대통령에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의혹들 비상계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 명태균 씨 관련 공천계획 의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기되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고 통과됐습니다만 빨리 실시가 돼야 되고 말이죠. 내란 특검도 빨리 해야 돼요. 이건 결국 특검이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우리 의혹만 얘기하고 가정만 얘기하고 전제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특검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이거 뭡니까? 한덕수 대행이 이거 특검 자꾸만 다른 이유로 해서 거부하고 있다. 이건 전 다시 앞뒤로 돌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건 사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의혹투성이고 궁금증투성인데 언제까지 계속 특검을 미룰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죠.
예,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서울 명동에는 많은 인파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현장에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는데요. 이 시각 명동 분위기와 성탄절 날씨도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명동 성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해가 지면서 날씨는 추워지고 있지만 이곳 명동의 분위기는 한층 더 들뜨는 듯합니다. 곳곳에 조명도 더 선명하게 빛이 나고 있고요. 이곳 명동 성당을 찾는 시민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 기온은 영하 2도에서 3도 선까지 빠르게 떨어질 텐데요. 늦게까지 바깥에 계신다면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2도 등 아침까지는 이맘때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강원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중부 내륙에서는 내일도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반면 낮부터는 차츰 풀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작년 같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없겠습니다. 오후까지 하늘에 대체로 구름만 많겠는데요. 다만 내일 밤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제주 산간에는 눈이 내려서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이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성탄절인 내일 찬바람은 덜하겠지만 대기 정체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서 호흡기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동 성당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는데 검찰에 이어서 공조본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사실상 조사 거부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의 2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법률 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틀 연속 기자들을 만나 성탄절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 탄핵 심판 절차가 적어도 좀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 출석해 비공개로 조사받는 것보다 공개된 탄핵법정에 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입장이 정리되고 공론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형태로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고 이후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공조본의 소환 통보는 송달조차 안 됐는데 지난 18일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조사 거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장성들은 구속되고 국무위원들도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수사보다 탄핵 심판에 집중한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는 해를 넘겨서야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대통령의 성탄절 조사가 사실상 불발됐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발적 출석만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공수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직접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가던 공수처는 대통령이 사실상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통보한 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출석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 방침들에 대해서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후 공수처가 고려하고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 번 더 소환을 통보할 수도 있지만 바로 체포 단계로 들어가거나 조사 없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2번 정도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현직 대통령인 만큼 가까운 시기에 다시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가담자들의 수사 기록이 검찰에서 아직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점도 3차 출석 요구 가능성에 힘을 싣습니다. 다만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불응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비상겸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첩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자료 일부를 공수처로 보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 등 기초 자료를 공수처로 보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와 수사 기록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관련 자료가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관련자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기록을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 데 이어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6일 이후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측에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한은 성탄절 하루 전으로 못 박았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오는 26일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정리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이나 또 대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국회 측은 헌재가 요구한 시한에 맞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경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관련 입증 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 제출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증거로는 탄핵소추 의결서 첨부 자료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등이 제출됐는데 국회 측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신문조서를 확보해 탄핵 필요성을 입증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첫 변론 준비기일 하루 전인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기밀이지만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논의될 거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류 송달도 거부하고 서류 제출도 하지 않으면서 6인 체제 헌법재판소는 불완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헌재 측은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오는 26일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가 즉시 이루어지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도부의 결단이 있었다며 탄핵 발의를 예고해 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헌법재판관 관련 절차를 끝내고 탄핵안을 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정국을 수습할 여상 비상대책위원장에 오선 중진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권 의원은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돼 온 만큼 친윤 계파색을 탈피하고 당내 통합을 이루는 게 주요 과제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에 빠진 당을 수습할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오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입니다. 권 의원은 조기 대선은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 마음을 얻는 데 집중하겠다며
쇄신과 안정을 일성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안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을 안정시킬 경험과 경륜을 중요하게 판단했다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땐 선거대책본부장도 맡았습니다. 도로 친윤당이란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의 비대위는 대통령과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된다. 하지만 중진으로서의 포용력과 비교적 옅은 친윤 색채에 기대감을 거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친한들하고도 상당히 유대관계가 좋기 때문에 당을 화합하는 데는 적격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5번째로 새롭게 출범하는 권영세 비대위의 핵심 과제로는 당내 화합과 함께 수직적 당정 관계 극복과 계엄 사태로 이른 국민적 지지 회복이 꼽힙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상황 속 집권 여당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면 민주당 이재명 체제를 상대할 전략과 전력도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의원 지명을 두고 친윤의 복귀가 아닌 경험자의 소환으로 봐달라고 말합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와 투톱 체제로 당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의 시작은 국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게 하거나 수사와 재판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수사기관을 위축시키고 실제 범죄자들이 반성은커녕 억울함을 주장하며 오히려 큰 소리치는 상황을 조장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주도하며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나온 NLL에서 북공격 유도 표현과 정치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치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까? 합수부와 별도의 수사단 꾸리려고 한 건가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맡으려 하셨나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하셨나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이른바 1, 2차 롯데리아 회동 관련자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수단은 오늘 지난 1일 1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인 정보사령부 김봉규, 정성욱 대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과 함께 계엄 직전에 판교 정보사 부대에 대기하며 병력을 운용한 의혹을 받는 정보사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도 함께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지난 3일 2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이자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 2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93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군인 10여 명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 국회의장 공관에도 출동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국회는 계엄군이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던 게 아니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는데 군 해명은 대통령 경호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담벼락을 끼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군인들. 비상계엄 당시 서울 한남동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된 군인들입니다. 이들이 공관 CCTV에 포착된 시간은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 4일 새벽 1시 42분.
새벽 1시쯤 국회에 해제 결의안 통과로 비상계엄 효력이 사라진 지 40여 분이나 지난 뒤에도 이들은 공관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관 정문에 집결한 군 10여 명은 한 사람씩 간격을 두고 서는 등 주변을 감시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어 새벽 4시 반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된 지 15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철수했습니다. 국회는 이들의 행적이 담긴 CCTV를 공개하고 계엄군의 국회의장 체포 의혹 등에 국방부의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해당 군인들의 소속과 지휘 계통, 무장 수준도 의문으로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계엄군 의장 공간 투입 의혹에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경계 강화를 위해 비무장 장병을 배치했고 이들은 계엄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에겐 오 의장과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온다면 CCTV 영상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들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보사령부 소속 HID 블랙 요원들이 청주의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해서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다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행은 동원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부대로 원복이 된 것으로 자신이 확인했다며 현재 부대 미복귀 인원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도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선관위에 투입됐던 방첩사령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요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외곽에서 대기하다가 계엄 해제 이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이 당시 검찰과 국정원이 곧 선관위로 가니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통해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도 연루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는데 수사기관에서 관련 진술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까. 앞서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던 검찰은 이번에도 입장문을 내고 여 사령관과 정 처장을 포함한 방첩사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방첩사가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장악 시도와 관련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또 검찰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전망인데 검찰 역시 경찰의 체포조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만큼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싸고 검경 사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병 악화를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된 뒤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는데 최근 합병증이 겹쳐서 병세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신청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 건데요.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몰래 빼돌린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5차례에 걸쳐 부정행위를 했는데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겁니다. 쌍둥이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요 쟁점이었던 휴대전화 압수 절차 위법성에 대해 재판부는 자매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땐 반드시 직접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부모에 대한 영장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자매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만으로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현재는 복역 후 출소한 상태입니다. YTN 차정인입니다. 연세대가 오늘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했던 수험생 측의 소취하를 받아들이면서 논술 시험 공정성 논란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수험생 측은 선고기일이 정시 접수 마감 시한 이후인 내년 1월 9일로 잡힌 만큼 소송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탄절 전날 부산의 한 경찰 지구대 앞에 현금과 김치, 아동용 옷이 들어있는 상자 하나가 익명으로 도착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세 자녀의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편지도 발견이 됐는데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찰차가 서 있는 경찰 지구대 앞으로 한 여성이 걸어옵니다. 그러고는 들고 온 상자를 화단에 내려놓더니 황급히 떠납니다. 경찰관이 나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김장김치 한 포기와 아동용 외투 한 벌, 1,000원짜리 30장과 동전으로 가득 찬 작은 저금통 하나가 들었습니다. 편지 한 통도 함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새 아이 아빠라고 밝힌 작성자는 폐지를 팔아 돈을 마련했지만 결실이 적어 많이 기부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막내 생일을 맞아 뜻깊은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한 아기 가정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세 자녀도 조금씩 모은 용돈을 함께 기부했습니다. 넉넉치가 않는데 자기보다 더 불우한 이웃을 이렇게 돕겠다고 익명의 기부를 한 번도 안 하고 여러 차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올 겨울 연말에 정말 훈훈한 그런 정이 느껴지고 새 아이 아빠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어린이날에도 누군가 현금과 과자 등을 기부했는데 경찰은 편지 내용과 CCTV 모습을 토대로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를 돕기 위해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은 가족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처럼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YTN 차상입니다. 경기 안산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등굣길 건널목을 건너던 학생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본호동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지나던 17살 A군을 들이받았습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이후 사고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16살 B양 등 2명이 차량 뒤쪽에 부딪혀 무릎 등을 다쳤습니다. 비상계엄 충격에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 이후 최악으로 조사됐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비록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놀란 시민들은 연말에 잡혔던 회식이나 여행 일정을 부랴부랴 취소하기 바빴고 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대관 예약으로 지금
12월이 지금 예약이 잡혀 있는데 이제 계엄령 이후로 다음 날부터 이제 예약이 많이 취소가 돼서 40명, 50명 정도 되는 예약들이 취소가 돼서 영업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1년 중에 크리스마스나 뭐 연말을 보고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올 같은 데는 이거 뭐 계엄령인지 뭔지 때문에 절단이 나버렸어요. 솔직히 올해는 그냥 막 완전 적자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적자라고.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일주일 후인 지난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인 17일까지 8일간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소비심리 위축은 심각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월보다 12.3포인트 하락한 88.4로 집계돼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에 18.3포인트 하락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행비와 외식비, 내구재 소비 등이 감소하면서 소비지출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 등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6개 개별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에 따라 소비 심리가 급감했으며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시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는 조금 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 금융 경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그다음에 경제 시스템이 독립적 정치적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계엄 충격이 컸지만 과거에도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고 제약적이었다며 순대외 금융 자산과 외환 보유액 규모로 봤을 때 금융시장 건전성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관홍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6원을 넘어서면서 연고점을 새로 섰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4.4원이 오른 1,456.4원으로 거래됐습니다. 1,452원으로 연고점을 쓴 지 하루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로써 환율은 지난 19일 1,451.9원을 시작으로 4거래일 연속 1,45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지주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성공하면 현대차 그룹을 넘어서 세계 3위 규모가 됩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 2위인 혼다, 그리고 3위 닛산이 합병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私たちはこれまでの協業の枠を超え、経営統合に向けた協議を開始するという将来を見据えた重要な一歩を踏み出す決断をいたしました。 혼다와 닛산은 내년 6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6년 8월 새로 설립할 지주회사 산하에 들어가는 형태로 경영 통합을 추진합니다. 지주사의 자회사가 되어 각각 상장을 폐지하는데 양사의 브랜드는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차량 플랫폼 공유, 연구 개발 기능 통합, 생산 거점 합리화, 공급망 경쟁력 강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미국 테슬라나 중국의 비아디 등 해외 업체에 밀린 것이 이번 합병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中国勢の台頭、それから新興勢力含めてですね、だいぶその自動車の構図が今変わりつつあるということで、それは何を意味するかというと、その自動車モビリティというですね、観点でその価値そのものが変わっていく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혼다와 닛산의 글로벌 생산량을 합하면 735만 대로 선두인 도요타와 2위 독일 폭스바겐에는 못 미치지만 730만 대인 현대차 그룹을 밀어내고 세계 3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혼다와 닛산 지주회사의 미쓰비시 자동차도 합류를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 달인 내년 1월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로 변신해 묘기를 부리는 이족 보행 로봇 올류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즐거운 성탄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는 산타 옷을 입은 올류 아틀라스가
뒤로 공중제비를 가뿐하게 성공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내년 미국 경제가 올해만큼의 나홀로 성장 수준은 아니겠지만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력한 관세 정책을 공언했지만 협상용 성격이 강하고 실제 부과되더라도 일러야 내년 3, 4분기에나 실행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나홀로 성장을 만끽하며 호황을 누렸던 미국 경제.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내년 미국 경제가 올해만큼은 아니더라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정적인 인구 증가세와 노동 생산성 향상 덕분에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해도 노동과 임금 시장은 안정적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민 정책은 좀 불확실성이 많긴 하지만 블루워커들의 그 잡 자리는 굉장히 많이 채워진 것 같은데요. 트럼프 2기 정책 중 내년 경제 성장과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건 관세. 1기 때도 실효 관세율 1%포인트 상승은 0.1%의 물가 상승은 물론 수출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엔 조사가 필요하고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과거처럼 절차를 준수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실제 관세 인상은 내년 4분기, 빠르면 3분기부터 발효되지 않을까. 내년 미국 물가는 관세 요인이 없으면 2.2%, 관세 요인이 있으면 2.4%의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발효 시기와 순효과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내년 미국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까지 겹치면서 술자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가볍게 식사를 하고 술과 물을 함께 마시면서 말을 많이 하면 숙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날에는 7시간 이상 충분히 자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좋고요. 콩나물과 토마토를 먹으면 숙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인 내일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에는 철원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예년보다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등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수도권은 종일 공기가 무척 탁하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대기가 무척 메마른 가운데 바람이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화재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밤부터 강원과 제주도에 약하게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도 밤사이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며 다시 점차 추워지겠고 주 후반에는 추위 속에 또다시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